금년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될 거 첫 번째는 미국과 중국의 테크 전쟁 이슈, 두 번째는 유럽의 좀 암울한 경제가 더 나빠지고 있고 여기에다가 정책 긴장감이 있다는 그 두 가지 이슈, 세 번째는 클린 에너지 관련해서 원래는 쭉 가야 될 로드맵이 생각만큼 그렇게 안 갈 여지가 높아지고 있다. 네, 안녕하세요. 마경원입니다. 오늘은 2020년, 24년 전망 관련되어 있는 얘기를 좀 하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특히나 금년도에 가장 주목해야 될 지정학적 리스크가 무엇이고 그거에 따른 어떤 위험과 투자 기회는 어떤 게 있을지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어떤 거냐면 요건 이제 제가 정리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알파인 매크로라는 글로벌 독립 서치 회사가 정리한 내용인데요. 2020년에 어떤 지정학 리스크 요인들이 중요할지에 대한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보면은 이건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주요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들인데 요거는 어떻게 보시냐면은 일단은 요 likely는 금년 동안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들이고요. unlikely는 발생할 가능성이 별로 없는 리스크들입니다. 그리고 발생할 가능성 있는 리스크들 요인들 중에서 지금 시장에서 지금 주로 주목하고 있는 리스크가 미국과 중국의 우리가 테크 전쟁 이슈일 것이고요. 반면에 시장에서 그러니까 시장에서 금년에 중요한 변수로 등장할 것 같은데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지 않은 변수들입니다. 이게 예를 들면 재생에너지 관련된 거라든지 유럽 경제가 더 안 좋아진다라든지 그리고 트럼프가 혹시 이기면 발생할 이런 리스크를 시장에서 간과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제가 오늘 이렇게 금년에 발생 가능성이 있는 주요한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들을 한 서너 가지 뽑아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이 자료를 보실 때 가장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면서도 시장에 가장 주목하는 요인부터 얘기를 해드려야겠죠? 맞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테크 전쟁 부분입니다. 자, 보죠. 테크 전쟁, 제가 여기 잘못 표현해요. 트레이드 워가 아니라 테크 전쟁이 죄송합니다. 이거 정정할게요. 테크 전쟁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일단은 먼저 보시면은요. 주로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과 어떻게 하죠? 미국과 중국이 이제 관계가 이렇게 멀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한번 보니까 먼저 미국의 그 중국과의 교역 관계 한번 볼게요. 보니까 요 파란 색깔은 미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양이고요. 그리고 요 빨간 점선은 뭐냐면은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보니까 미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거는 크게 변 차이 없는데 미국이 중국으로 수입하는 물량이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 교역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특히나 중국 입장에서 미국에 수출하는 물량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중국이 이 파란 색깔이 뭐냐면 중국의 외국인 직접 투자 자금 흐름인데 최근에 외국인 직접 투자가 최근 줄어들고 있네요. 최근 1년 사이에 한때 엄청난 글로벌 자금들이 중국에 엄청난 이제 그 해외 직접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최근 1년 사이에 중국의 직접 투자가 오히려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투자 자문사를 하고 있는데 많은 저희 기업 대표님들 계시는데요. 대표님들도 그런 얘기를 하세요. 중국에서 공장 기존 투자했던 것도 베트남이나 동남아시아로 이전하겠다는 계획도 많으시고요. 또 중국에 투자할 계획은 없다고 하시는 분 실제로 많으세요. 아무튼 현재 이제 외국인들의 중국의 직접 투자 규모는 마이너스로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는 거고요. 결국에 다 미국이 푸시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포트폴리오 인베스트먼트 플로는 빨간색 점선표는 뭐냐면은 중국의 자산에 투자하는 거. 주식이든 채권이든. 보시면 최근에 굉장히 마이너스가 많이 나오고 있죠. 즉 중국의 주식 채권 투자 오히려 줄이고 있다는 얘기. 물론 최근에 조금 이제 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여전히 아주 굉장히 미미합니다. 결론적으로는 해외 직접 투자 규모도 그러니까 어떤 산업에 대한 직접 투자도 감소를 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에 대한 자산에 대한 투자에도 굉장히 감소를 하고 있는 추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다 미국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게 결국 미국이 이렇게 푸시를 하고 있는데 중국 당하고만 쓸 수 없잖아요. 그러면 중국에서 쓸 수 있는 카드가 무엇이겠어요? 가장 큰 거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가 1대1로 미국하고 중국이 못 붙잖아요. 그죠? 그러면 중국에 쓸 수 있는 카드는 이걸 것 같습니다.
자, 보면은 이미 잘 아시겠지만은 그 희귀 광물 자원이죠. 희귀 광물 자원이고 보면은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은 여기가 니켈, 카파, 리튬, 코발트 뭐 이런 자원들의 현재 이게 그 생산량이고 요거를 그 가공 처리하는 건데 비중인데 보면은 여기가 여기 점선이 중국의 비중이거든요. 니켈만 하더라도 전체 이 정도면 거의 한 4분의 1, 한 3분의 1 정도 될 것 같고요. 카파, 구리 같은 경우는 와 엄청나네요. 저 몰랐는데 구리 같은 경우는 거의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5분의 4가 중국에서 나오는 것 같네요. 그 리튬은 전체 100%에서 리튬이 얻게 되죠. 리튬은 한 60% 정도가 중국에서 나오고 코발트 같은 경우는 거의 한 8, 90%가 중국에 나오네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중요 광물 자원이 중국이 다 갖고 있다는 거고요. 이게 반도의 카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신재생 에너지 뭐 배터리나 뭐 솔라 에너지 그죠? 태양광 이런 모든 것들이 또 이런 태양광 패널 관련 제조업도 중국이 압도적이네요. 와, 지금 보면은 한번 볼게요. 일단 전 세계의 어떤 태양광 관련되어 있는 어떤 수요라든지 생산을 보면은 거의 절반 이상이 다 중국에서 나오네요. 그죠? 그러니까 솔라 패널 관련해서도 중국이 갖고 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카드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뭐 2차 전지 많잖아. 2차 전지 많은데 배터리 얘기네요. 배터리 생산량이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높네요. 그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중국의 테크 전쟁의 어떤 일정 부분 반격의 카드로 이렇게 중요 광물 자원이나 솔라 패널이라든지 배터리 같은 것들이 결국은 중국이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고요.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미국과 중국의 테크 전쟁에서 보면은 결국 투자자산이잖아요. 투자자산을 보면은 최근에 중국이 결국 이런 양국 간의 테크 전쟁 때문에 실제로 미국은 테크 주식이 나스닥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이게 많이 올랐는데 반면에 요 빨간 색깔 일본 중국입니다. 중국은 계속 뭐 표현인데 쩔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이 엉망이에요. 결국 이게 중국의 테크 주식이 미국이나 이런 것보다도 언더퍼폼하고 있는 게 결국 미국에 계속 영향을 미친 것일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떤 거냐면은요, 요 파란 색깔은 중국 주식의 퍼포먼스입니다. 중국 주식이 계속 이렇게 안 좋아지잖아요. 반면에 요거는 선진국 안에서 중국 비중을 꽤 많이 들고 있는 기업들의 퍼포먼스입니다. 그랬더니만 중국 내에 투자하는 건 굉장히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근데 그나마 그 기업들이 중국의 비중을 많이 갖고 있는 선진국 기업들은 그래도 아직까지 선방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요거를 좀 이렇게 비교를 했어요. 예를 들면은 중국에 자체 투자하는 거 대비해서 중국 비중을 갖고 있는 선진국 기업들 투자하는 기업들 대비해서 중국 주식 주가가 계속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중국이 턴어라운드를 많이 한다고 하면 중국에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하방 경직성이 있는 중국 비중이 많은 선진국 기업을 투자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테크워가 미국과 중국의 테크워가 계속 진행되면 결국은 누구냐면은 서방 진영에서 보조금 지원하는 기업들이 수혜를 볼 거잖아요. 중국을 딱 막아놨으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 보조금 지원이나 산업 정책의 지원을 도움을 받는 그러니까 미국 기업이나 또 서방 진영의 기업들이 또 베네핏을 보는다는 건데 그 간단하게 여기 보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반도체잖아요. 반도체 같은 경우가 여기 S&P 1500 지수 대비해서 최근에 보시면 이렇게 반도체 기업들이 반도체 물질이라든지 장비 업체들이 굉장히 크게 수혜를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테크워가 계속 진행되면 될수록 이렇게 미국 측에서 어떤 지원금 산업 정책적으로 밀어주는 산업이 수혜를 볼 것 같고 그게 대표적인 게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어떤 머티리얼이나 장비 업체일 것 같다 그런 얘기일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보면은 요거는 지금 클린 에너지와 그리고 나스닥인데요. 최근에 보면 나스닥 대비 클린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밀려 내려왔잖아요. 그죠? 나스닥 굉장히 많이 클린 에너지는 굉장히 나빠지고 있는데 만약에 아까 그런 클린 에너지 주식이라는 게 예를 들면은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이런 그 광물 자원들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솔라 에너지를 하는 건데 만약에 이런 전쟁이 좀 심화가 되면은 결국은 클린 에너지 관련 기업들은 좀
어떻게 말하냐, 좀 어려워질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런 변수도 좀 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테크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테크와 관련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수혜를 보는 기업들과, 그죠? 수혜를 보는 기업들과,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게 또 불거진 또 디스어드밴티지를 받는 기업, 그리고 만약 중국이 턴 어라운드를 한다고 했을 때 상대 항상 이런 리스크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게 좀 안전하게 투자하는 방법, 이런 거 좀 전반 좀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전쟁이 미국과 중국의 테크워가 벌어지면은 다 이게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끝나는 거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이제 주춤한 건 사실인데, 그런 불구하고 천천히라도 좀 계속 증가를 할 거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 우리가 미국과 중국의 어떤 긴장 관계가 조성될수록 누가 그 중국의 자리를 점유할 거냐면 여기를 보고 있죠. 지금 보면은 아세안과 한국을 포함한 이머징 마켓 국가가 중국의 어떤 위상을 가져가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보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게 무역 밸런스인데, 멕시코 같은 경우는 중국으로부터는 계속 무역 적자가 이렇게 나기 시작하고 있고, 그러니까 무역이 감소를 이렇게 하게 되고, 반면 미국 측으로는 이게 무역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즉 멕시코 같은 경우는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폭으로 했는데 계속 중국과의 교육 규모는 감소를 하고 있고, 미국과의 교육 규모는 굉장히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참고로 멕시코는 현재 미국의 교육 파트너 넘버1입니다.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이 넘버1이었는데 멕시코가 그 자리를 가져갔죠. 그 다음에 인도 같은 경우도 지금 인도도 지금 보면 중국과의 무역 관계는 좀 줄어드는 반면에 미국은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죠? 미국과의 교육 관계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한국도 그렇죠. 한국도 보시면은 한국도 지금 중국과 교육 규모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미국은 늘어나고 있죠. 즉 여기에 있는 나라들이 결국은 상대적으로 중국의 자리를 그러니까 미국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자리를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한국을 포함한 이런 나라들이 좀 더 베네핏을 가져가고 있다는 그런 얘기 될 것이고요. 좀 더 자세히 보면 말레이시아, 타일랜드, 베트남 모두 다 정리를 하면은 지금 미국과 중국이 멀어지면서 중국의 자리를 멕시코, 인도, 사우스코리아, 말레이시아, 타일랜드, 베트남이 현재 그 자리를 점유해 가고 있다. 이런 추세가 강해질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어떤 거냐면 유럽 경제가 좀 악화되는 이슈가 좀 두 번째 지정학적 리스크가 될 것 같습니다. 보면은요, 일단은 이제 한때 우리가 2000년 초반만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그 어떤 GDP가 가장 큰 거는 사실 미국이 아니었습니다. 블락으로 봤을 때는 2000년 초반만 하더라도 GDP가 유로존이 미국보다 더 컸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100으로 봤을 때 2000년 초반만 하더라도 미국의 유로존의 GDP가 한 104 정도로 더 컸었어요. 그런데 지난 20년 동안에 계속 유로존이 표현을 찌그러들었고요. 미국은 좋아졌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미국의 GDP가 100이라고 봤을 때 유로존은 너무 많이 빠졌네요. 85%까지 줄어들었습니다. 한때 20년 전에는 유로존이 미국 경제보다 더 컸는데, 근데 지금은 유로존이 미국 경제의 한 85%밖에 수준밖에 안 되고요. 아마도 이게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이제 미국 경제 대비해서 한 15에서 한 20% 정도 줄어들었는데, 근데 유럽 자체가 인구도 굉장히 노령화도 빨리 되고 여러 가지로 생산성이 굉장히 계속 떨어지고 전 세계의 어떤 자본도 미국에 집적되다 보니까 이 격차는 더 벌어질 것 같습니다. 즉 유럽 경제는 미국 대비해서 향후에 더 수축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거고요. 또 이게 유럽이 이렇게 좀 위축되고 있는 것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무역 의존도가 거의 미미하거든요. 반면에 유럽은 거의 좀 절대적이죠. 절대적인데, 근데 그 절대적인 거 안에서도 중국과 굉장히 연동이 많죠.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은요, 유로존이 왼쪽을 볼게요. 왼쪽으로 보면은 요 빨간 색깔이 유로존의 전체 그 GDP 대비해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2000년 초반만 하더라도 유로존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밖에 안 됐는데 최근에는 무려
유로존 전체 경제의 GDP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1%까지 늘었어요. 그러니까 유럽 경제 자체가 자체 내의 어떤 내수라기보다는 수출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구조인데 문제는 중국입니다. 문제는 중국이 계속 좀 이게 보면은 중국 경제가 둔화가 되면서 오른쪽 보셔야 됩니다. 대중국 관련해서 유로존이 이렇게 엄청난 적자를 기록하고 최근에 폭발적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거잖아요. 유로존 입장에서는 중국으로부터 하는 기본적인 수입은 그대로 있는 반면에 유로존에서 중국을 수출하는 게 급감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유럽 경제는 굉장히 힘들어졌고요. 근데 문제는 중국이 쫙 리바운드를 못할 것 같아요.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구조적으로 좀 저성장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고 될 거고 이렇게 되면은 중국의 수출 의존도가 큰 유로존은 좀 더 그러니까 좀 더 나빠질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해서 현재도 미국보다 많이 한 15내 20% 줄어들었는데 더 그 갭은 더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로존을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독일 경제잖아요. 그죠? 한번 볼게요. 이쪽은 뭐냐면은 현재 유로 특히 이제 다른 지역과 달리 미국만 하더라도 이제 우리 경제 전망을 할 때 보면은 뭐 수정 전망이 그렇게 아주 나빠지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유로존 같은 경우는 유럽 전체 경제 전망이 계속 수정 전망이 더 나빠지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GDP 프로젝션이라고 하는데 보면은 여기가 동유럽이고요. 이게 서유럽입니다. 서유럽과 동유럽인데 지금 보면은 금년도 전망을 볼게요. 보면은 여기가 작년 그러니까 그 1년 전에 아니 2022년 10월 달에 24년 전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금년 전망을 한 거죠. 그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한 1.7% 정도 전망했는데 지금은 그보다 더 낮죠. 그리고 동유럽도 그때 한 1년 전 전망했던 전망치보다 계속 전망치가 계속 아래로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유럽에 대한 전망치가 수정이 계속 낮아지고 있고요. 여기에 국가별로 본다고 했을 때 유럽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가 어디냐면 어디겠어요? 맞습니다. 독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독일이 제일 중요한데 독일 한번 볼까요? 향후 한 6, 7년간 전망치 보면은 유럽에서 가장 바닥입니다. 그러니까 향후 1, 2년간 조금 회복되는데 다시 독일이 약간 꺾일 거라고 봅니다. 이게 IMF 전망입니다. 뭐 개인 전망이 IMF 전망이라서 좀 유럽은 전반적으로 좀 경제가 좀 걱정스럽습니다. 여기에다가 그죠? 여기에다가 문제는 지금 최근에 유럽의 각국에서 어떤 정치적인 어떤 긴장감이 더 이렇게 갈등 관계가 더 야기가 되고 있죠. 결국 이 정치적 긴장 관계가 결국은 경제에 더 어려운 데다가 더 어렵게 만들 여지가 높아진다고 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요, 서베이를 했더니만 현재 가장 지금 유럽에서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은, 여기가 이제 지금 금년에 쭉 이제 선거가 쭉 있는데 이 선거에서 가장 크게 걱정하는 이슈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민 관련된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민 관련해서 중동인 아프리카 쪽에서 유럽 국가들의 이민 정책이 굉장히 개방적이었는데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다시 이민 관련돼 있는 것들 다시 중요한 정치적 이슈로 야기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이게 어떤 사회 어떤 뭐라 하나 이렇게 불안정성 이게 좀 증가될 거고 특히 프랑스나 스페인 같은 게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전반적으로 유럽도 전반적으로 우파 쪽으로 굉장히 쉬프트를 좀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쉬프트를 많이 할 것 같고 이렇게 되면은 지금 보면 여기가 있네요. 여기가 이제 유럽 의회에서 지금 상대적으로 좌파 쪽 대신 좌파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근데 여기 보면 중도 좌파 쪽이 비중이 줄어들고요. 최근에 여기 동그란 색깔이 이게 우파 쪽인데 우파 쪽이 이전보다도 작년 1년 전보다도 어떻게 됐죠? 지금 현재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더 커지고 있어요. 즉 뭐냐면은 전반적으로 유럽 의회도 우파 쪽으로 계속 돌아가고 있다. 우파라는 게 뭐예요? 상대적으로 폐쇄적으로 자국 내를 더 보호하자는 측면인데 이런 것들이 좀 더 커지는 게 현재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이 현재 경제 어려운데 유럽이 더 어려움을 야기하지 않을까 이런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유럽 관련해서 이런 정치적 리스크를 좀 여러분 좀 주목하셔야 되겠다. 안 그래도 어려운 친구들 이런 정치적 이슈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선거가 우파 쪽으로 더 이렇게 가고 또 이민 정책이 더
이런 게 더 이슈가 된다고 하면 아 유럽 쉽지 않겠는데? 이렇게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담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투자 볼까요? 투자 어떻게 될까요? 투자 측면에서는 첫 번째 유럽 주식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반면 오히려 유럽의 국채는 투자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신재생 에너지 좀 제가 좀 길게 했는데 이제 마지막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자, 일단은 보통 이제 향후 우리가 한 2030년 초반, 즉 향후 한 10년 동안에 우리가 전 세계 각국에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이제 전환을 이제 로드맵을 갖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제 금년에 어떤 정치적 어떤 선거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이런 정치적 어떤 이슈들이 아마도 신재생 에너지의 전환 속도를 더 떨어뜨릴 것 같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현재 신재생 에너지 전 세계 리더 국가인 미국과 유로존을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먼저 미국 먼저 말씀드리면 미국이 화석연료에 대한 최근에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한 31% 정도는 화석연료를 완전히 없애는 거를 31%만 찬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100명 중에 31명만 화석연료를 완전히 없애는 걸 찬성을 하고 나머지 한 70% 가까운 68%는 화석연료와 신재생에너지를 같이 쓰자라고 답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원래 미국에서 지금 정책이 2035년까지 화석연료를 쓰는 가솔린 차라든지 트럭을 신규 출시를 이제 금지하는 생산을 중지하는 정책을 갖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무려 59%, 그러니까 60% 정도가 그때까지 그러니까 기존 화석연료 쓰는 자동차 생산 중지를 하는 걸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미국인의 상당수, 절대 대다수가 여전히 화석연료를 일정 부분 좀 더 오래 좀 더 쓰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모로 불편하니까요. 미국의 전반적으로는 그럼 결국은 이제 미국의 대중들이 생각한다면 정치인들은 결국은 이런 대중들의 그쵸 인기 영합적으로 가는 거니까 그러면 원래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제시했던 클린 에너지 로드맵이 생각보다 늦어질 여지가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미국보다 클린 에너지 정책을 더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게 어디 있냐면 유럽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럽인데 유럽 쪽 상황을 한번 볼게요. 유럽 쪽 상황은 녹록지 않은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유럽 의회에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우파와 좌파라고 보면은 그러니까 레프트, 라이트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클린 에너지를 많이 좀 주도적으로 밀고 가는 쪽이 어느 쪽이냐면은 레프트, 좌파 진영이 이제 클린 에너지를 많이 좀 주도적으로 어젠다를 끌고 가는 건데 현재는 의석수가 거의 한 70%, 한 60, 한 8% 정도가 이제 클린 에너지 우호 쪽의 파티가 끌고 가고 있는데요. 근데 향후에 지금 여론조사를 향후에는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했을 때 시트 전망으로 봤을 땐 작년 3월달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한 50% 되고요. 그리고 한 달 전 조사니까 지금 45%밖에 안 돼요. 지금 뭐냐면은 클린 에너지에 동의하는 쪽에 정파에 대한 지지도가 이제 50%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냐면은 이게 미국과 달리 클린 에너지를 주도적으로 끌고 갈 때 그러니까 유럽마저도 이제 어떤 클린 에너지 정책을 아주 강력하게 밀고 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 왜냐하면은 유럽과 미국 모두 다 다수의 군중들이 일정 부분 화석연료를 더 끌고 가기를 선호를 하게 되면 그럼 결론적으로는 정치권에서도 현재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해서 반영되는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러면 결론적으로 클린 에너지의 전환 속도는 더 느려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고 특히나 만약에 미국에서 이번 11월 달에 엑스 대통령인 트럼프가 당선되면 더 명확하겠죠. 그죠? 그럼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클린 에너지 정책을 상당 부분 다시 뒤엎을 여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좀 주목해야 될 가장 중요한 변수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 보시면은요. 지금 마지막으로는 이제 클린 에너지 주식입니다. 주식 같은 경우에 보면은 사실은 2000년에 한번 엄청나게 올랐다. 그 이후에 계속 지금 주가가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기존의 클린 에너지 주식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올드 에너지인 화석연료 지수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크로스가 되고 있다는 거 말씀 좀 드리고요. 그래서 화석연료는 좀 많이 올라가고 있고 반면 클린 에너지 내려져서 그래서 한때 클린 에너지의 밸류에이션이 엄청나게 비쌌는데 밸류에이션이 좀 많이 좀 내려왔어요. 한번 볼게요. 보면은
여기가 이제 PBR 기준으로 한때 한 2021년 초반만 하더라도 한 4배 이상 했던 게 지금 한 2배까지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PER 기준으로 한때 어떻게 됐죠? 한때 거의 한 30배 이상 됐던 것들이 이제 한 20배 조금 못 미쳐거나 20배 정도입니다. 즉 이제 밸류에이션의 고평가 부분은 상당 부분 해소가 되었다. 그러나 아까 그래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결국 이제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결국 정치라는 건 선거와 연동돼 있잖아요. 그러면 금년에 여러 가지 선거, 특히나 미국과 유럽의 선거 구도를 잘 판단해서 예를 들면은 상대적으로 여전히 클린 에너지에 좀 서포트를 하는 쪽에 어떤 정치적 지형이 우호해진다고 하면은 과거처럼 이제 클린 에너지가 이전과 달리 좀 과다한 고평가 부분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클린 에너지가 이제 좀 금리 인하와 더불어 좀 이제 힘을 받을 여지가 있을 것이고, 반면에 클린 에너지와 반대편에 있는 친구들이 당선이 된다고 하면 좀 많이 내렸지만 여전히 당분간은 클린 에너지가 좀 쉽지가 않지 않겠냐, 그렇게 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세 가지 정리 말씀드렸죠. 금년에 과연 여러분 주목하셔야 될 거, 첫 번째는 어디라고요? 미국과 중국의 테크 전쟁 이슈. 두 번째는 유럽의 좀 암울한 경제가 더 나빠지고 있고 여기에다가 정책 긴장감이 있다는 그 두 가지 이슈. 세 번째는 클린 에너지 관련해서 원래는 쭉 가야 될 로드맵이 생각만큼 그렇게 안 갈 여지가 높아지고 있다. 왜냐하면 정치적 지형이 달라지고 있다. 요건데 요 세 가지를 원래 여러분 좀 주목해서 보시고, 이게 위험 요인이지만 또 잘 판단하시면 또 투자의 기회 요인으로도 작동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